안녕하세요. 저는 구두 세일즈를 하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백화점 컨시어지에서 구두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번듯한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방끈도 짧고 처음부터 이런 영업 쪽의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름의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 같은 팔자였다고 하면 좀 설명이 쉬울까요? 자기어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모 덕이 별로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사실에 관해 나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었지만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에는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초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어린아이에게 부모란 존재는 하느님과 같은 것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단칸방에 살아도 엄마 아빠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 불만이 없죠. 머리가 굵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을 투정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만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하고 쑥쑥 자라는 존재들이니까요. 할머니,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친구들을 보면 다들 엄마랑 목욕탕에 오는데 왜 나만 맨날 할머니하고 목욕탕에 오고 엄마가 없어? 예원이 엄마는 사실 예원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예원이를 낳을 때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거야. 그럼 엄마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원아, 네가 그렇게 울면 엄마가 속상하시다.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하는 양이 다 보인다는데 네가 그렇게 울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얼른 뚝 그쳐라. 너 그치면 할머니가 갈 때 너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사줄 거야.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을 거치는 동안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저였죠. 그렇게 엄마에 관해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낳으시다 돌아가셨다는 대답.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날 낳다가 고생하시다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저는 그렇게 5살 때까지 친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엄마 대신 돌봐주셨는데 제가 6살 되던 무렵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말했어요. 아빠는 홀로 저를 키우느라 한동안 좀 동동거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기억이 납니다. 아빠, 오늘은 머리 따와서 묶어주면 안 돼? 친구들은 리본도 달고 방울도 달고 오는데 내 머리만 맨날 못생기게 보인단 말이야. 미안하다 예원아. 아빠가 머리 따는 방법을 몰라서. 내일부턴 한 달 동안 고모가 와서 예원이 돌봐주기로 하셨으니까 조금만 참아. 운동화도 작아서 빨리 사러 가야 하는데 발이 아파서 달리기 할 때 뛰다가 자꾸 넘어진단 말이야. 어린아이를 키우는 건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요. 아빠는 부성애가 그리 강하거나 잔정이 많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저를 딸로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저를 돌보는데 서툴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아빠는 또 회사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한동안 친가의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고모네 집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참 만에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더군요. 그리고 아빠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낯선 아줌마 한 명이 있었고요. 예원아, 이젠 고모 집에서 더는 지내지 않아도 돼. 이제 다시 아빠 집으로 같이 가서 살자. 그리고 여기 예원이 새엄마 되실 분이야. 자, 인사드려. 새엄마요? 우리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나는 새엄마 싫은데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싫어요. 예원아, 새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이젠 안 돼. 엄마도 예원이가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 살뜰한 보살핌 받는 걸 좋아하실 거야. 안녕? 네가 예원이구나? 아빠하고 아줌마가 결혼하게 돼서 이제는 아줌마가 예원이 엄마야.
예원이가 예쁘게 머리 묶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아줌마가 이렇게 머리띠랑 리본이랑 잔뜩 사왔는데 한번 볼래? 고모가 머리 따줘서 괜찮은데? 아줌마도 머리 잘 따. 아침마다 이제는 새엄마가 예원이 머리 맨날 공주님처럼 예쁘게 따줄게. 자, 이제 가자 아빠 집으로. 어서. 저는 그렇게 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아빠 새엄마와 한 집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새엄마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요리 솜씨도 좋고 손끝이 야물고 살림꾼이어서 저를 아주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으니까요. 소풍날이면 새엄마가 싸주는 맛있는 김밥 도시락을 들고 유치원에 갈 수 있었고 작아진 운동화를 억지로 신고 달리기를 해야 하는 일도 없어졌죠. 친구들이 입는 것처럼 예쁜 원피스와 치마, 양말들이 제 서랍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방울과 리본으로 머리도 아주 예쁘게 묶어주는 새엄마였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새엄마가 생긴 후로 아주 공주님이 다 되었네. 치마도 예쁘고 머리도 신데렐라처럼 묶었네. 예원이 너도 새엄마가 생겨서 좋지? 응, 좋아요. 뭔가 모르게 좀 차가운 구석이 있는 새엄마에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절 정도는 마음이 열린 저여서 아빠의 물음에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유년기의 불행은 새엄마가 제 남동생을 낳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의 금슬은 유달리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모에게 흘려듣기로는 아빠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까지 애처가는 아니고 그저 대면대면 무뚝뚝한 남편이었다고 하는데 새엄마에게는 늘 꿀이 뚝뚝 흐르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죠. 여보, 오는 길에 꼬가게에서 당신 좋아하는 튤립이 있길래 한 다발 사왔어. 어때? 예쁘지? 아이고,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런 걸 다 사와요. 뭐 꼭 특별한 날에만 사와야 되는 법이라도 있나? 꽃다발 받아들고 웃는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사오는 거지. 아무튼 말은 한번 잘한다니까. 고마워요. 식탁 위에 꽂아줘야겠네? 예원아, 저기 안방 서랍 위에 꽃병 있지? 그거 얼른 가져와라. 그렇게 사이가 좋은 아빠와 새엄마였고 두 분이 결혼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새엄마의 관심과 애정은 모두 남동생에게만 쏠렸죠. 이때부터 아빠의 관심과 사랑 역시 새엄마와 남동생, 이 둘에게만 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원아, 남동생이 너무 울어서 겨우 달래 재우느라 엄마가 오늘은 기운이 없고 너무 피곤하구나. 오늘 저녁은 미안하지만 나가서 짜장면 사 먹고 와. 아니면 너대로 라면 끓여 먹던지. 라면 끓이는 거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짜장면 먹을 거야? 라면 먹을 거야? 라면이요. 자, 여기 1,000원. 귀찮게 설거지거리 만들지 말고 컵라면 사다 먹어. 새엄마는 남동생이 생긴 뒤에는 제 끼니를 챙겨주는 일을 몹시 귀찮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빠가 집에 있을 때에는 또 거짓말처럼 밥도 챙겨주고 제게 살갑게 구는 새엄마였죠. 예원아, 너 좋아하는 카레라이스 했어. 아빠 나오시라고 해라. 자기 요즘 젖먹이 돌보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카레라이스까지 만든 거야? 하기 돌보랴 예원이 돌보랴 자기가 수고가 참 많네. 해서 저는 아빠가 없는 평일날의 식사는 거진 라면이나 햄버거, 편의점 삼각김밥 따위를 먹었고 아빠가 집에 계시는 주말에는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식사를 먹는 루틴이 생겼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새엄마의 이런 차별과 이중성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는데 중학교에 가면서 저도 머리가 굵어지고 또 사춘기가 찾아오며 새엄마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예원아, 너도 이제 중학생이면 어린애가 아니니까 네 빨래나 방 청소는 네 스스로 하도록 해.
누가 들으면 이제까지 뭐 하나하나 새엄마가 챙겨준 줄 알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 방 청소는 제가 다 했고 제 빨래 제가 해본 지 오래인데 왜 그러세요? 내가 그럼 네 빨래를 아예 해준 적이 없니? 지금 세탁실에 쫙 널려있는 빨래 내가 다 해서 넣은 건데 거기 잔뜩 있는 네 옷들은 뭐야? 빨래통에 섞여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셨겠죠. 그마저도 싫으시면 아예 제 빨래통은 세탁실에 분리해서 놓으세요. 그러면 섞일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딸이 돼서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딸? 제가 엄마 딸인가요? 저를 딸로 생각하는 사람이 냉장고에 반찬통도 제 건 따로 보관하시나요? 남동생 반찬이랑 제 반찬 아예 따로 만드시잖아요. 빨래도 앞으로 반찬처럼 나눠서 하시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짝.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 저의 따귀를 사정없이 때리는 새엄마였습니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옛말이 있는 거야. 어디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니? 어? 아니지,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워? 대체 또 무슨 일이야? 여보, 예원이가 또 나한테 막말을. 그저 빨래 좀 제대로 분리해서 내놓으라고 잔소리를 좀 한 건데. 예원아, 너 왜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니? 응? 엄마가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자꾸 대들어 버릇없이. 새엄마가 쇼한다고 펑펑 우는 건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서 제가 뺨 얻어맞아서 시뻘겋게 부은 건 눈에 안 들어오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 내가 어째 네 뺨을 때렸어. 이게 아주 생사람을 잡을 애구나.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가 때릴 수도 있는 거야. 예원이 너 당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얼른. 엄마는 무슨 놈의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나 낳으시다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저런 사람이 무슨 엄마라고. 저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새엄마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울면서 약한 척 연기를 하는데 천재였습니다. 안 그래도 애처가했던 아빠는 언제나 새엄마 편이었고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저는 언제나 숨이 막혔고 어린 시절 대들지 못하던 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서러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고스란히 분노로 표출이 되었고 반항하는 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는 대놓고 남동생과 저를 차별했어요. 예를 들어 집에 남동생과 저만 있을 때 식사를 차려주면서도 남동생 앞에는 소고기 불고기가, 제 앞에는 참치캔이 놓여있는 시기였죠. 새엄마는 남동생과 제가 먹을 반찬을 분리하기 위해서 집에서 식사를 주면서도 식판을 사용했습니다. 남동생 식판과 제 식판에 놓인 반찬은 언제나 달랐죠. 심지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들로 남동생 줄 것과 제가 먹을 칸을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집에 계실 때는 180도 사람이 변하면서 정말 가식적인 연기를 시연했어요. 예원아, 네가 좋아하는 포도 사왔다. 요즘 과일값이 금값인데 그래도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건데 사와야지. 안 그래? 포도는 지석이가 좋아하는 과일이죠. 이번 주 내내 지석이만 먹었고 저는 딸기 좋아하는데 딸 입맛도 여태 모르세요? 예원아, 엄마가 너 생각해서 챙겨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런 상황에서 전 언제나 방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새엄마 아빠 남동생의 하하호호 화기애애한 웃음소리. 내 식구가 한 집에 살면서도 전 제 방에서 혼자 서름을 삼키며 언제나 저만의 섬에 갇힌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는 급기야 자신의 진주 목걸이가 없어졌다며 그 진주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먹은 것이 저라면서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원이, 너 솔직하게 말해. 엄마 진주 목걸이 어디 내다 팔았어?
하다 날 이젠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요? 엄마 목걸이를 훔쳐요? 아니거든요? 너 저번 주부터 용돈 올려달라고 한 거 엄마가 묵살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그거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할 때 사준 목걸이라 의미 깊은 거 알면서 너 일부러 그랬지? 정말 미쳐도 곱게 미쳐요. 그런 허접한 목걸이 따위에 관심도 없으니까. 예원이, 너 엄마한테 그게 말버릇이 대체 뭐야? 아빠가 너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쳤어? 정말 지겨워. 이런 집구석에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저는 그날 발악하듯 제 방 안의 모든 서랍과 옷장을 열어보이고 가방도 털어보인 뒤 보세요. 제 방 안에 이 잡듯 뒤져도 새엄마 목걸이 없죠? 자식을 도둑 취급하는 부모하고는 저도 한 집에 못 살겠어요. 어차피 진작에 저는 이 집에서 개밥에 도토리 같은 존재만도 못했으니 알아서 집에서 나가주겠어요. 바라던 대로 새 식구 알콩달콩! 어디 한번 행복하게 천년만년 사세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고 그렇게 가출한 뒤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기거하는 그런 돌봄의 집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돌봄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가출하고서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집을 나간 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돌봄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빠는 저에게 굳이 집으로 돌아오란 말을 하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학비와 생활비를 제 계좌로 다달이 이체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온 것이 16살 무렵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돌봄의 집에서 나와 혼자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서 받은 약간의 돈으로 저는 반지하 원룸을 얻었고 아르바이트로나마 제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구한 후에는 제 스스로 아빠에게 결혼을 선언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저한테 돈 보내주시는 거 그만하세요. 그리고 아빠 딸로 사는 것도 앞으로 그만할 테니 제게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요. 예원아, 너 꼭 그렇게까지 아빠에게 해야겠니? 이제 와서 서운한 척 연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집을 나와 센터에서 생활할 때에도 눈 하나 까딱한 분이 그러시는 거 솔직히 더 이상해요? 네가 새엄마랑 살면서 억하심정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아빠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해하려고 앞으로 저도 노력은 해볼게요. 그런데 서로 얼굴 보고 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굳이 내 얼굴 보면서 사는 거 성가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빠와 완전히 절연을 선언하고 좀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집, 카페 아르바이트, 전화 상담 요원, 화장품 방문 판매.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학교 다니고 남자친구 만나느라 바쁠 때 저는 이 일 저 일 업종도 다양하게 섭렵하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정착하게 된 직업은 구두 판매였답니다. 여자대학교 앞에 보세숍에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로 취직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저의 재능을 운 좋게 그곳에서 발견했죠. 제가 평소에도 신발에 관심이 많고 구두를 무척 좋아하다 보니까 구두 판매에 늘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처음에 뽑을 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보면 볼수록 물건이라니까. 어떻게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이렇게 구두를 잘 판대?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구두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손님이 딱 들어오시면 어울리는 구두를 잘 픽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구두 파는 것도 타고난 적성이랑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원 씨는 이쪽에 천부적인 것 같아. 우리 구두숍이 예원 씨 오고 나서 매출이 2배 넘게 올랐어. 사장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제가 취직하고 한 달이 넘자마자 바로 시급도 2배로 올려주시는 등 저의 성과와 재능을 많이 인정해 주셨죠. 일을 하면 할수록 구두 세일즈는 제 적성에 맞는 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손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취향을 캐치하고 그날의 기분이나 직업 등을 살펴서 어울리는 구두를 골라주는 일이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그마한 보세 구두가게였지만 열심히 재미나게 일했고 여대 앞 구두가게의 젊은 아가씨가 귀신같이 구두를 잘 판다는 소문이 근처 자영업자 사이에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늦은 점심을 먹고 좀 까다로운 중년 아주머니에게 구두를 2켤레나 판 뒤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여기 가게 점원이세요? 네, 맞습니다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전 처음에 구두를 사러 온 고객인 줄 알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며 아는 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근처 백화점의 구두 컨시어지 매니저라는 겁니다. 여대 앞에 구두를 잘 파는 어린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그 덕분에 우리 백화점 중저가 브랜드 매출이 바닥을 찍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쪽이 구두를 하도 잘 파는 바람에 반경 1km에 있는 중저가 매장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요. 우리 백화점 컨시어지도 마찬가지고. 이참에 백화점 구두 코너에 정식으로 입사할 생각 없어요? 저는 갑작스레 이뤄진 스카우트제의에 얼떨떨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죠. 그리고 현재 일하는 구두가게 사장님과의 의리와 신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좀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그 매니저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아까 실은 좀 멀리서 그쪽이 구두 파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세일즈의 기본을 타고난 것 같아서 솔직히 내 입장에서나 백화점 측에서도 탐나는 인재인 건 맞아요. 백화점 컨시어지로 옮기면 처우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이런 조그만 보세샵에서 일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나이 지긋한 여성인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심플한 단화, 그리고 감나가지만 과하지 않은 가방을 맨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의 아우라를 풍기는 그 백화점 매니저는 첫인상부터 참 남다르긴 했습니다. 뭔가 나도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저 정도로 성공하고 다듬어진 모습이면 좋겠다. 그런 롤모델로 느껴지는 멋진 여성이었달까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서 한동안 고민하는데 마침 구두가게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원씨, 듣자 하니까 땡땡 백화점 구두 컨시어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면서? 아니, 사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인근 가게에서 예원씨 탐내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야. 실은 나한테도 먼저 백화점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 그 직원 자기네 컨시어지에 좀 토스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 죄송해요. 미리 사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그런 소리 듣자고 말 꺼낸 건 아니고. 나도 실은 가게를 좀 정리하려고 해. 알잖아. 우리 남편이 애들 데리고 외국서 혼자 생활하는 거.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거기서 한인민박 혼자 운영하는데 힘에 부치다고. 이젠 나도 좀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통에 가게 정리하고 한국 뜨려고 해. 정말이세요, 사장님? 응. 미리 예원 씨에게도 내가 말해줬으면 예원 씨가 쓸데없는 고민 안 했을 텐데. 미안해. 나도 마음을 빨리 결정짓지 못했고 또 예원 씨가 워낙 탐나는 인재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큰 물에 가서 마음껏 한번 재능을 펼쳐봐. 그렇게 저는 여러 일들이 잘 맞물리면서 백화점 구두 코너로 나름 파격적인 특채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보세샵에서 인지도 없는 저렴한 구두들만을 팔다가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값나가는 구두들을 팔게 되니까 일단 공부하고 외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더군요. 취급하는 구두의 물량과 사이즈 종류도 보세샵과는 차원이 다르게 많아서 이것저것 적응하고 배우느라 한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래도 적응이 덜 되어 서툰 와중에도 저의 매출 실적은 컨시어지에서 상위권이었고 월급이나 여러 조건들도 예전 보세숍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았기에 저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날 밤 꿈자리가 좀 사납더니 아침부터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거의 살 것처럼 20켤레 넘게 신어본 손님이 결제 직전에 변덕을 부리면서 그냥 매장을 나가버리면서 기운을 빼더니 정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진상 손님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처음 구두 매장에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 사납고 좀 예사롭지 않은 5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발 사이즈가 유달리 크고 발볼 또한 많이 넓어서 마음에 드는 구두인데 사이즈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여자 발치고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솔직히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수제화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나름 합리적일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진상 손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구두가 사이즈는 없으니까 자꾸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저는 최대한 그 손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하면서 응대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구두에 억지로 발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손님, 이 디자인 라인에서는 손님께 맞는 구두가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신어보시면 천연 가죽 소재는 쉽게 늘어나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구두 신어보지 말란 소리야?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이즈에 맞는 구두를 신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워낙 큰 사이즈가 많이 나오질 않아서 차라리 저기 수제화 코너로 가셔서 딱 맞는 사이즈로 맞춤 구두를 해서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구두 사러 와서 구두 신어본다고 면박당하는 것도 처음이네. 진상 손님은 화를 내며 거칠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그 반동에 손님의 가방이 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더군요. 저는 급하게 그 가방을 주워서 먼지를 털어내려는데 야, 구두가 신고 벗기는 천박한 손으로 어디 내 비싼 가방을 만져? 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손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워드리려고 한 건데. 야, 네가 가방 만지면서 여기 손톱 자국으로 스크래치 났잖아. 이 가방이 대체 얼마짜린데? 너 어떡할래? 이 가방 당장 새 걸로 물어내. 그러면서 제 머리 위에 가방을 마구 패대기 치는데 정말 세일즈 정신으로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해도 인간적인 모멸감에 부들부들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이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런 대우까지 참을 수는 없다. 좋다. 이판 사판이다. 사표 낼 거 각오하고 들이받자 마음먹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따위 가방 10개라도 물어줄 테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내 인생 초대박 반전이 펼쳐졌네요. 제가 진상 손님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치 흑기사처럼 나타나 저를 구해준 사람은 구두 컨시어지에서 모든 영업사원을 총괄 지휘하는 백화점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여대 앞에 보세 구두가게에서 일을 할 때 저를 특채로 스카우트해 가신 분이기도 했죠. 웬만하면 그렇게 고객에게 바로 대거리하는 일은 거의 없고 또 매니저님은 업계에서 입지전적 신화를 쓴 분이기도 해서 모두가 놀란 것이 사실이었죠. 진상 손님은 매니저님의 서술에 형식적인 한두 마디 욕을 내뱉고는 주랭랑치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군요. 알고 보니까 그 진상 손님은 매니저님이 예전에 명품 구두 컨시어지에서 일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매장 직원과 난투를 벌였고 그때 일을 공명정대하게 변호사까지 써가며 해결한 사람이 매니저님이었고 다시 만난 매니저님을 보고 꽁무니 치듯 도망간 진상 손님이었죠. 강약약강이라더니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비열한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매장을 잠깐 벗어나려다 저는 매니저님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려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정말 더 험한 꼴 당할 뻔하고 저도 참지 못할 뻔했는데 그때 매니저님께서 구해주셔서 위기를 면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개를 푹 숙으렸는데
갑자기 다가와 저를 끌어안으시며 울음을 터뜨리는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예원아, 고개 그만 들어. 정말로 고마운 건 네가 아니라 나니까.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왜 자꾸 우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원아, 예전부터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난 네 친엄마야. 그늘처럼 뒤에 숨어서 널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러자니 나도 참 마음이 힘들고 또 대놓고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구나. 아니, 매니저님이 우리 엄마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친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 돌아올 리도 없고 왜 자꾸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긴 신생아 핏덩이일 때 100일도 안 되어서 생이별을 했으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을 리가 없겠지. 그래도 나 청경이 너의 친엄마가 맞단다. 네가 영 못 믿겠다면 친자 확인 검사라도 받아볼 수 있어. 영문을 몰라하는 저에게 엄마는 지난 과거의 모든 기막힌 사연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에게 듣게 된 과거의 사연은 너무나 기함할 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붙박힌 듯 충격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옛날에요. 그러니까 저를 낳다가 엄마는 출산 후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람들은 엄마가 위독하다고 했고 당장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렇게 급박하게 수혈을 받았는데 하필 그 수혈받은 혈액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혈액이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수혈 사고로 하루아침에 전염병 환자가 되어버린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병이 좋은 치료약이 개발된 지가 오래되어서 생사를 오가는 병도 아니고 만성 질환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혈액이 섞이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전염 위험이 없다는 상식이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태어나던 당시만 해도 엄마의 병에 관한 인식이 지금보다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이 병에 전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엄마는 아빠와 친할머니로부터 거의 내쫓김을 당하듯이 집에서 내쳐졌다는 겁니다. 뭐라고? 네가 수혈을 받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병에 걸린 경로가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 제대로 살아갈 리 만무하다. 네가 네 남편이나 예원이 생각한다면 제발로 알아서 이 집을 나가려. 여보, 미안하지만 나 역시 당신과 한 집에 사는 거 너무 겁난다. 아무리 그냥 옮는 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 남편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병 걸린 거 알고 한 입을 덮고 같이 살겠어? 미안해.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 예원이는 어머니랑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당신은 앞으로 당신 인생 사는 게 좋겠어. 우리를 야박하고 모질다고 원망하지 말려무나. 네가 우리 입장이었어도 너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어린 네 딸 예원이의 미래를 생각해. 그걸 생각하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바로 답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편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계속 생겨났고 친정 식구들과도 거리를 두고 거의 절연하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외가 식구들까지도 모두 입을 맞춰서 엄마가 나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온 식구가 거짓말을 해온 거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외가와 친가 모두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세월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엄마를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가엾게 여기셨던 외할머니는 엄마가 병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엄마는 그 긴 세월 가족들과의 왕래 없이 외롭게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내가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숨어서라도 네가 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을 때 그때는 비로소 네 앞에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마지막 모습이라도 너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왔단다. 엄마, 내가 어린아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다 크고 철도 들었는데 왜 진작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와 새엄마와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서 가출까지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엄마가 살아계신 걸 알았더라면 당장 엄마 곁으로 달려갔을 거라고요. 예원아, 엄마가 앓는 병이 편견이 뭔지 심한 병이잖니. 약이 좋아져서 이제는 만성 질환 정도의 병이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병의 이름만 들으면 몸서리를 친단다. 그런 천형을 나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것만도 힘든데 너에게까지 그렇게 부가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 나 그렇게 무식하고 무상식하지 않아요. 수혈이나 섬족초가 아닌 이상 한 집에 살아도 아무 위험 없는 병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엄마잖아요. 엄마가 아프면 더 딸이랑 같이 살아야죠. 그깟 병이 무슨 대수예요. 저 지금이라도 당장 엄마하고 같이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젠 엄마랑 절대 안 헤어져요. 내 딸아, 고맙고 미안한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로 미안해. 그렇게 엄마와 저는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구두 컨시어지에서 세일즈 우먼으로 시작해서 백화점 매니저로 승진을 하고 또 홈쇼핑에서도 매출 실적이 엄청 뛰어난 잘 나가는 프리랜서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쇼호스트로 잘 나갈 때에는 연봉이 억대를 넘은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또 재테크에도 남다른 촉이 좋았던 엄마는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에서도 큰 수익을 보아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고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의 재력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게 이런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엄마가 사시는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 백화점 동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엄청 성공한 구두 세일즈 우먼 중 한 명이라고요. 구두 세일즈로 시작해서 저렇게 차곡차곡 승진하고 커리어를 쌓고 돈도 많이 벌기 쉽지 않은데 저희 엄마가 바로 그런 신화적인 케이스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는 동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저는 꿈속에서나 만나보았던 세상에 없는 줄 알았던 나의 친엄마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행복한데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제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제가 새엄마와 트러블을 일으키고 아빠의 차별에 상처를 받아 집에서 가출했을 적에도 몇 번이나 저를 데려다 키울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와 새엄마가 나서서 엄마의 존재를 밝히는 걸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하니 정말 저는 뒤늦게 다시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럴 자격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 하는 노파심에 엄마와 저의 만남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보지 않고 살아가자고 결정한 저의 선택을 다시 스스로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엄마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 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림자처럼 저를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전 엄마가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엄마와 한 집에 살고 부대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미안하다. 엄마 역시 세상의 편견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 겁이 나서
네 앞에 용기 있게 나서질 못했단다. 네가 고등학생이 되면, 아니 대학생이 되면, 아니 성인이 되면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어.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엄마의 병을 알고 싫어하고 날 피할까 봐서 그게 겁이 나기도 했단다. 미안하다 예원아. 네가 이렇게 씩씩하고 배포가 큰 아이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널 데려왔을 텐데. 엄마,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신에 앞으로는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요, 엄마. 그렇게 편견 없이 엄마를 받아들이는 저에게 엄마는 무척 감동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노파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죠. 저 역시 우연한 기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헌혈 트럭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제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산 지 얼마 안 돼서 더 크고 쾌적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엄마,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크고 좋은데 왜 갑자기 이사를 해요? 엄마가 여태껏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서 모아놓은 돈이 좀 된단다. 그 돈 쌓아두고 있으면 뭐하니? 우리 딸하고 하루라도 더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어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강행하는 엄마셨죠. 그렇게 넓고 쾌적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엄마와 저는 정말이지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냈답니다. 어릴 적 새엄마는 늘 남동생과 저를 차별한다고 냉장고에 반찬통도 남동생 것과 제 것을 분리해서 보관해서 저에게는 늘 맛없고 값싼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차려줬죠. 그렇게 냉대와 박대를 받으면서 자란 제가 엄마의 사랑이 깃든 밥상을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니까 저절로 살이 찌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몇 끼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서러움과 슬픔들이 녹아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원아, 오늘 아침 메뉴는 갈치구이하고 된장찌개야. 된장은 엄마가 직접 담근 거고 저 갈치구이 따뜻할 때 얼른 밥 먹어. 엄마, 왜 맨날 큰 톰하고 나만 주세요? 엄마도 갈치 좀 드세요. 엄마는 원래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법이야. 엄마는 여태 너에게 못해준 것들이 많아서 네가 맛있게 밥 먹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대로 너는 맛있게 많이 먹기만 하면 돼. 그렇게 갈치를 구워도 크고 맛있는 토막으로, 고기를 구워도 제일 맛있고 좋은 부위는 제게, 과일도 비싸고 단 것은 저를 우선으로. 그렇게 극진하고 따뜻한 엄마 사랑을 생전 처음 느껴보는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천국 같을 지경이었지요. 엄마, 나는 어렸을 때 새엄마가 하도 차별하니까 그럴 때마다 맨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친엄마는 어떤 분일까? 내가 이렇게 엄마 맨날 보고 싶어하는 거 아실까? 그런 말들을 일기장에 적곤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살아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네 아빠란 인간은 어떻게 재혼을 해도 그딴 여자랑 재혼을 해서 어린 네 마음에 그렇게 피멍을 들게 했다니? 그런 인간들은 찾아가서 진짜 한바탕 엎어놓든가 해야 되겠다. 엄마는 후에 저 몰래 아빠를 찾아가서 한바탕 욕을 하고 돌아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새엄마에게도 그딴 식으로 아이를 구박할 거면 왜 새엄마 자리로 재혼을 한 거냐면서 막 따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적에서도 저를 옮겨달라고 아빠에게 요구했다고 하네요. 예원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호적으로 들어와서 성까지 바꾸는 거 어떠니? 엄마,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아빠는 저를 자식으로 크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태껏 아빠 딸로 살아왔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엄마 딸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호적까지 옮겨서
이름의 성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예원에서 천예원으로 엄마 성으로 개명 신청도 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엄마 성을 따라서 이름까지 바뀌니까 정말로 엄마 딸로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어서 엄마도 저도 너무 흡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구두 컨시어지에서 일을 하며 백화점 업무도 꽤 손에 익었을 무렵 엄마가 문득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원아,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도 맞고 잘하고는 있지만 배움에도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에 가는 건 어떠니? 엄마, 그럼 난 어차피 공부머리는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해볼게요. 예전부터 구두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쪽으로 학교를 다녀보고 싶어요. 그렇게 엄마와 상의 끝에 학교를 수소문했고 고민 끝에 저는 이태리 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자 또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엄마도 저와 함께 이태리로 떠나기로 하셨어요. 엄마도 한국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다 팽개치고 절 따라와도 괜찮겠어요? 예원아, 엄마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사느라 엄마 노릇을 하나도 못하고 살았잖니. 돈은 재벌이라곤 못해도 먹고 살 만큼은 벌어놨고 너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기에 모자람 없이 마련해두었단다. 남은 인생은 우리 예원이 엄마 역할 제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네가 걸치적거리는 게 아니라면 엄마는 너 따라가서 케어해주고 싶구나. 엄마가 그래주면 저야 완전 땡큐죠.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고등학교 유학을 위해 이태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살면서 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저였는데 저는 그렇게 부러웠던 삶을 한도 없이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상에 안 계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나 만나볼 수 있을 엄마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버젓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또 제 옆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농담도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일상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엄마는 앓고 있는 지병 탓에 매일 약을 드셔야 하지만 그래도 약의 효과도 좋고 나름 받고 계신 치료도 차도가 좋아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도 너무나 다행이지요. 엄마는 말씀하십니다. 예원아, 네가 구두학교 졸업해서 구두 디자이너가 되면 너와 나의 이름을 따서 구두 가게를 오픈하자. 너는 구두를 만들고 엄마는 구두를 팔고 모녀가 운영하는 수제 구두 가게. 뭔가 사람들한테 먹힐 것 같지 않니? 진짜. 엄마, 우리 열심히 해서 다시 업계 신화 한번 제대로 써봐요. 나 빨리 학교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어요. 계약할 때까지 좀 쑤셔서 어떻게 기다리지? 그렇게 저희들끼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수다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을 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제게는 주어지지 않을 행운이라 여겼는데 거짓말처럼 엄마를 만나고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께도 감사한 일들만 가득한 내일이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